2030년이 넘어가면서 국내에도 여러 개의 빅바이오텍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 하반기로 지나면서 국내 바이오 업체들이 많이 달라졌고요. 관세 정책에 의해서 사태가 많이 이제 엄중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바이오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님하고 이제 빅파마랑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 얘기하니까 어렵지만 너무 재밌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 제약바이오에 막 엄청 투자를 하고 싶은 막 그 욕심이 막 생깁니다. 근데 상장 이전, 그러니까 비상장 단계에 있는 기업들 중에 굉장히 특징적으로 얘기해 주셨던 종목이 있었거든요. 오름 테라퓨틱. 네. 예, 요게 이제 상장이 됐잖아요. 오름 테라퓨틱은 어떤 파이프라인을 가진 기업이고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ADC 하는 회사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이해하시기 되게 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항체에다가 약물을 결합했다라는 거고요. 이 약물로 단백질 분해제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DC라는 게 타겟팅하는 암세포에 있는 뭐 암세포든 아니면 타겟팅하는 세포의 특정 항원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암이다 그러면 암세포에 있는 암세포 겉에 달려있는 그런 막단백질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합을 하겠죠. 결합을 하고 나면은 암세포 안으로 쑥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던 같이 연결돼 있던 단백질 분해제라는 게 타겟팅하는 그 암세포의 안에서 우리가 분해하고 싶은 단백질을 분해하도록 만드는 기전인 거죠. 네. 그럼으로 인해서 암이다 그러면 암을 치료한다고 아니면 특정한 이제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기전의 약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름 테라퓨틱은 현재 임상 1상 단계 2개의 약물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BMS에 기술 수출된 한 개의 약물이 있고요. 5029라는 또 다른 임상 1상 단계 약물이 있습니다. 똑같이 GSPT1이라는 타겟 세포의 단백질을 분해하는 기전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5029라는 오름 테라퓨틱 5029 임상 중에 환자가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 현재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름 테라퓨틱이 갖고 있는 이 기술력과 그 다음에 글로벌리 거의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DAC라고요. 항체에 단백질 분해제를 붙인 것을 DAC라고 말합니다. 단백질 분해제, 항체 결합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분야에서는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말씀드린 그 버텍스라는 회사하고도 같이 기술을 이전해서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좀 잘 지켜봐야 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백질 분해제가 왜 중요하고 이게 단백질 분해제 관련 기업인 것 같은데 단백질 분해제에 대해서도 조금 추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문제가 되는 단백질을 분해한다는 것은 아예 그 원인을 없애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 분해제라는 게 어제 오늘 생긴 게 아닙니다. 오래전에 이제 생겼는데 그거를 ADC처럼 활용을 해서 항체에다 붙여서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 최근에 시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이 단백질 분해제로 제대로 된 치료제가 승인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개발되는 치료제들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사례가 된다. 아직까지 연구 개발 단계에 있는 물질들이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는 프로탁이라는 형태로 많이 연구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탁이라는 게 단백질 분해 기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물질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타겟팅하는 물질을 분해하는 기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ADC로 개발했던 물질들의 페이로드, 즉 약물들을 보면은 굉장히 단순해요. 네. 그래서 뭐 토포 이소모라제라는 것을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미소세간을 이제 억제하거나 이 두 가지 방법이었었는데 단백질 분해제라는 그러니까 ADC의 페이로드를 조금 더 다양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 주목을 받는 게 바로 단백질 분해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단백질 분해제 쪽에 뭐 투자를 하거나 관심 있는 빅파마가 있나요? 이 단백질 분해제 관련해서는 빅파마들의 관심이 서서히 생겨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몇 년 동안 이제 비만 치료제 이 물질에 대한 욕구가 강했고요. ADC는 뭐 여전히 이제 몇 년 동안 강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방사성 의약품으로 왔다가 최근에는 다시 또 그 단백질 분해제 쪽으로 이렇게 흐름들이 조금씩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전히 ADC를 주축으로 한다는 거예요. ADC가 가장 중요한 그런 백본이고 ADC의 페이로드를 무엇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뭐 방사성 의약품을 붙일 것이냐 아니면은 단백질 분해제를 붙일 것이냐 나중에는 다른 것을 또 붙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처럼 이 ADC의 이 백본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페이로드를 바꿔가면서 연구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뭐 DAC 단백질 분해제 항체 결합체도 뭐 생소하다 이렇게는 느끼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 연간 확장성을 가지고 이 최근에 TNL이라는 회사를 좀 말씀 주신 적이 있는데 이 회사는 어떤 의미로 좀 소개를 해주시는 건지. TNL은 이제 그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가 아니라 여드름 패치제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피부 트러블이라든가 아니면 여드름이 생겼을 때 치료 효과가 상당히 뛰어나다. 그래서 입소문으로 많이 팔리고 있는 거고요.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고 매출 증가 속도도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PER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 요번에 이제 이제 관세 장벽 이 문제가 어떻게 이제 또 그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원료 의약품을 만들고 또 그 미국에 판매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수익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요. 아무튼 기술 경쟁력이 뛰어나고 제품 경쟁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판매는 꾸준히 될 것이다. 입소문에 의해서 판매가 늘어나기 때문에 뭐 어떤 그 제품보다도 매출은 향후에 이제 증가 속도는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TN의 입장에서도 국내보다는 미국 시장을 더 주력으로 미국 시장 수출 파일을 훨씬 키우려고 하는 거죠. 예, 미국, 그 다음에 유럽까지, 그 다음에 동남아 이렇게 나가는 거죠. 예, 제품 경쟁력이 워낙 뛰어나고요. 일단은 붙여본 사람들은 계속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한 군데 지금 붙이고 나왔는데 아마 거의 모르실 거예요. 예, 그 뼈드럭지가 나면은 이제 치료 효과가 굉장히 빠르게 치유가 된다라는 점. 그 다음에 약간 이제 피부 트러블이 나면 발개지잖아요. 네네, 맞아요. 이 발개지는 것도 약간 감출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제가 이 TNL의 홍보 대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뭐 대표님 이혜진의 바이오 투자학교 유튜브 채널 말고 최근에 책을 쓰신 걸로 아는데 이 책인데요. 요거 책에서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앞으로 바이오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책을 통해서 꼭 어떤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5년 후 10배 오를 바이오 기업에 투자하라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주요한 요지는 국내 업체들도 빅바이오텍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내 업체 중에서 빅바이오텍으로 성장할 만한 그 기업들을 골라서 포트폴리오를 형성한다 그러면 2030년에는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바이오 산업이라는 게 다른 산업 대비
현재의 성장 속도도 빠르거니와 향후의 성장 속도도 더욱더 빠를 겁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시가총액 비중이 한 8%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요. 이것도 2018년, 19년에 제가 제약바이오 산업을 볼 때 펀드 매니저를 할 때는 거의 뭐 2%이 정도 수준이었죠. 4배 성장했네. 네. 2% 3%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한 3-4배 성장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보는 거는 2030년에 가면은 아마 20% 이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빅바이오텍이라는 게 뭐 어디에 뚜렷한 정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 빅바이오텍은 시가총액 한 50조 원 이상 되는 제약 바이오 기업입니다. 신약 개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30년이 넘어가면서 국내에도 여러 개의 빅바이오텍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현재 그런 기업들이 시가총액이 10조 원 이내입니다.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4조 원 이내죠. 그래서 충분히 40조 원 이상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회사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이제 다 10배 이상 오르냐 그렇게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업체는 실패할 수도 있겠죠. 신약 개발에. 그러나 빅바이오텍으로 성장한 그런 기업들이 그 실패한 기업들을 만회하면서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높은 수익률을 줄 것이다. 가져다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국내 업체가 무슨 빅바이오텍이냐. 황당하다. 이런 이야기였고요. 저도 작년도 하반기 상반기까지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께 해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하반기로 지나면서 국내 바이오 업체들이 많이 달라졌고요. 그리고 지금 관세 정책에 의해서 사태가 많이 이제 엄중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바이오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아마 글로벌 바이오 산업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밖에 없고요. 국내 그 정부가 됐건 아니면 투자자가 됐건 많은 부분 이 바이오 산업에 대해 관심도 갖고 또 투자하는 금액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관심 있는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죠. 네. 그래서 지금 조금 더 발빠르게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 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님 앞부분에 얘기한 기업들 외에 지금 사실은 사람들 관심 많은 기업 하나 빠진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유한양행인데요. 유한양행 조금 업데이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바이오 투자는 앞으로 성장성 있고 시장이 너무 커질 건 알겠는데 개별 기업 너무 어렵다. 그래서 국내 바이오 기업들 모아놓은 국내 ETF 그리고 미국의 빅파마나 미국의 바이오텍들 모아놓은 ETF 좀 소개해 주신다면. 네. 뭐 국내 ETF 중에서는 그 삼성에서 하는 코악트, 액티브 ETF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미국 쪽에서는 XLV, XLV 같은 경우에는 XLV입니다. XLV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모습은 약간 이제 시장과 동조 현상을 보이기는 하는데요. YTD로 본다 그러면은 다른 지표, 예를 들어서 나스닥이라든가 S&P 500 대비해서도 훨씬 더 아웃퍼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XLV의 가장 강점은 뭐냐면 시장이 무너질 때 버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가 좋냐. 주식이라는 건 먹자고 하는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XLV를 포트폴리오에 담아 놓으면은 이렇게 아주 시장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현금성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그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반등을 할 겁니다. 그때 아마 XLV에서 일정 부분 나스닥 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 현금성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펀드 매니저를 굉장히 오래 했지만 현금의 중요성은
시장이 망가질 때 더욱더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돈은 없습니다. 네네. 돈은 없을 수밖에 맞아요. 없죠. 네네. 시장이 안 좋아지고 네.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는데 현금을 고스란히 누군가가 가지고 있다? 그건 부자들밖에 없는 거죠. 네네. 그래서 부자들이 계속 돈을 벌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별로 그렇게 돈이 많은 투자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가지고 그냥 놀리기 굉장히 아깝다라고 평소에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착같이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 부분을 일정 부분을 XLV 같은 부분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투자도 될 뿐더러 향후 여차하는 순간에는 현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XLV에 대한 투자를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는 더욱더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한양행은 렉나자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네. 렉나자와 관련해서는 지금 전체 생존 기간은 이제 잘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네. 최종 데이터는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늦게 나오면 나올수록 좋은 거죠. 네네. 그래서 기다려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리브리반트 렉나자 병용하는 네네. 이 병용요법인데 리브리반트 SC 그 피하 주사 제형으로 그 FDA에서는 미국 FDA에서는 일단 생산과 관련한 문제 때문에 보류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하반기에는 승인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며칠 전에 유럽에서는 승인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에서 만약에 피하 주사 제형 병용요법이 승인이 된다 그러면 향후 이 렉나자 이제 매출, 네. 상업화 속도도 더욱더 빨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 블록버스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제 GI 이노베이션으로부터 기술 도입한 네네네. GI 301 알러지 치료제로 현재 개발하고 있는 물질의 이제 치료 효과, 임상 결과가 임상 1상 단계에서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베스트 인 클래스 약물로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기술 수출될 가능성까지도 좀 보셔야 된다라고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이제 마지막으로 바이오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워낙 펀드 매니저 생활을 오래 하셨고 기관 투자자로 계셨으니까 지금 진짜 이런 질문 쓰기 싫었지만 실제로 지금 네. 엄청나게 힘든 주시장을 겪고 있는 개인 투자자 분들한테 대표님만의 어떤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저도 이제 오랜 동안 네. 펀드 매니저 생활을 했고 주식이라는 건 80%의 기간은 늘 힘들고 괴롭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냥 그 중에 일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특히나 지금과 같이 굉장히 불가항력 어떻게 보면 불가항력이지 않습니까? 네, 네. 기간이 언제까지 그다음에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나올지를 미국이 키를 쥐고 있는데 네, 네. 얼마만큼 밀고 갈지 이런 게임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예측하거나 이런다는 게 네. 굉장히 불가한 거죠. 네.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FDA 조직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떻게 될 것이다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네, 네.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어려울 때는 그냥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려운 것을 인정을 하고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운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예측을 잘할 수 있고 네. 그 예측에 의해서 네. 나는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확신을 갖고 하겠다라고 네, 하는 네. 것은 되게 어려워요. 그거는 나중 되면 확률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가지고 있는 전체 자산이 굉장히 큰 손실이 나고 회복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시장이 안 보일 때는 그냥 안 보이는 걸로 네. 대응을 하면 됩니다. 잘 안 보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투자를 과감하게 합니까? 약간은 줄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줄일 수도 있고요. 제가 좋게 보는 주식을 일정 부분 너무 안 보일 때는 그 주식을 줄입니다. 시장이 너무 안 좋을 때 그리고 결국은 시장이 안 좋아졌다고 할 때 펀드 매니저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하는 행동은 가장 좋아하는 주식을 파는 겁니다. 파는 겁니다. 왜냐하면 환매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환매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기관 투자가라 하더라도 주식 비중을 줄이고 싶은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런 시장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환경은 안 좋아지고 돈은 없게 마련입니다. 네네. 개인 투자가뿐만이 아니라 기관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그래서 환매가 들어오고 그리고 전략사업본부에서 주식 비중을 줄이겠다. 네네. 위험을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펀드 매니저들은 어떻게 합니까? 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마지막까지 들고 있던 주식이 어떤 주식입니까? 자식 같은 주식, 네네. 자기가 가장 마지막까지 지켰던 주식입니다. 결국은 그거를 던지는 거죠. 그래서 주식에서는 정답도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상황 논리에 따라서 바뀐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요. 그래서 이제 연륜이 많은 매니저들은 미리 그런 걸 상황을 판단을 하고 현금을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좋든 말든.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주식을 일부분 팔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안 보일 때는 그냥 안 보이는 정도의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게 그게 정답이다. 그러다가 그래도 웃을 기간이 20%라고 했는데 네네. 20%의 기간에는 주식이 확실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집중력을 발휘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을 때 힘을 빼면은 그때 힘을 발휘해야 될 때 오히려 넘어지고 돈이 없거나 아니면은 기진맥진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안 보이고 우울할 때는 안 보이는 상태로 개인 운용을 하고 전략을 짜고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네, 조금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조금이나 여러분들 운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장시간 동안 제약바이오와 이 투자 시장에 대해서 다양한 그리고 깊은 인사이트 나눠주신 이혜진의 바이오투자학교 이혜진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